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3페이지고요. 수정신고서, 기한후신고서 했고, 이번에는 73페이지 양가로 4번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라는 건 뭐냐면, 이게 뭔가 이제 그 소득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을 준다든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여러 가지 소득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얼마큼 줬는지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고요. 이걸 또 세무서에 한 번씩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뭐 금액을 줄 때마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지급한 자가 지급한 내역, 그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얼마를 줬는지,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줬는지, 그리고 적용된 세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원천 징수된 세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기재한 내역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걸 갖다 지급 명세서라고 합니다. 예전엔 지급 조서라고 했다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지급 명세서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가. 그다음에 양가로 5번 그 계산서. 계산서라는 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고하고, 그리고 상호간의 어떤 거래 내용을 명확하기 위해서 하는 주고받는 걸 갖다가 계산서라고 하고요. 과세사업자하고 거래했을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무계산서,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 예를 들어서 농축수산물을 업을 하는 분들, 아니면 학원, 병원,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일반 병원, 그런 경우 다 면세사업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라고 합니다. 계산서. 그 다음에 여기서 간단히 나왔는데, 재화와 용역.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재화라는 건 뭐냐면은 물건이에요. 물건. 영어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용역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말도 서비스죠. 영어도 서비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법정 신고 기한, 언제까지 신고를 해달라.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법에. 그 다음에 기한, 양가로 7번의 기간과 기한. 기간.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고사 기간, 시험 기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통들 생각을 하죠? 시험 기간이 월요일부터 일주일이다. 그럼 이러면 뭐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시험 기간이라고 해요. 기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험 기간이라고 해요. 기간. 그죠? 세법도 마찬가지고요. 기간과 기한의 개념은 민법에서 갖고 왔어요. 민법 총칙에 나오는 말인데, 그걸 기간이라고 해요. 시험 기간, 기간. 근데 이때 지금 또 새로 나온 말이 뭐냐면 기한이 있어요. 기한. 시험 기간, 시험 기한. 기한이라고 잘 안 쓰거든요. 기한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 데드라인 말이에요. 기한.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 아니라 보고서 제출 기한. 보고서 제출을 언제까지 해주세요? 금요일까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보고서 제출의 기한은 금요일이다. 이렇게 되고요. 보고서 제출 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때는 제출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걸 좀 이제 혼동하지 마시고요. 또 교재를 보면은 양가로 7번에 기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연속적인 기간을 말을 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1주, 월 또는 연도 정할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요. 초일 불산입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하여튼 초일 불산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한은 이렇게 데드라인,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밑에 양가로 8번에 우편신고, 전자신고. 그러니까 신고를 할 때 납세인들이 납세자가 된 신고를 하잖아요. 납세 의무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요. 그죠?
직접 가서 할 수 있어요.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인터넷. 다 가능합니다. 구두는 안 돼요.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면은 딱 전송하는 순간 신고가 완료가 된 거고요. 직접 신고한 거는 가서 내가 그 신고서를 접수했을 때 그때 신고 완료가 된 거고, 우편은 어떻게 될까요? 우편은 내가 세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우체국 가는 거죠.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붙이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일단 그 신고한다고 우표 붙여서 보냈어요. 근데 그게 세무서로 바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빠르면 하루, 좀 시간이 걸리면 3, 4일 걸리겠죠. 좀 며칠 있다 받아요. 그럼 언제 신고됐냐 이거죠. 언제 신고됐냐. 그거에 대한 해석이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편을 발송한 발송주의냐, 세무서에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도착주의냐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발신주의라고 해석을 하고요. 우편으로 신고할 때는 우체국의 소인, 우표를 붙이면 딱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 도장이 찍힌 걸 보면 거의 날짜가 나와요. 날짜. 시간까지는 필요 없어요. 날짜가 나오는데 그 날짜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발신주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반가로 5번에 다른 또 관련된 용어들 보시면은 압류가 되는 거는 납세자가 뭔가 이제 세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세무서가 어떤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예금, 부동산 이런 데다가 어떤 거래를 못하게끔 조치를 해놓은 상태, 일단 압류라고 합니다. 압류. 그 다음에 양가리고 원천징수라는 거는 세법이 참 용어가 어려워요. 세법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들 입장에서는 일단 용어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다른 과목도 수강하고 뭐 학년이 올라오면 다 저절로 해결이 돼요. 저절로 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열심히 듣고 잘 메모해서 일단 숙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자가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카페요, 카페. 이 사업자가 여기 뭐 근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알바도 있을 거고요. 알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이 알바생은 또는 근로자는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죠? 용역을 제공을 하고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받죠. 샐러리를 받죠. 공급을 받죠. 일단 페이를 받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돈을 만약에 받았으면 소득이 생겼죠. 소득이 생겼으면 아까 세금의 대원칙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소득이 생겼으니까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세금을. 그죠? 세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사업자가 하나가 있고 여기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이렇게 납부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몇 명이다? 100만 명이다. 예를 들어서요. 100만 명 너무 많은가? 그러면은 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만 명이면은 이 10,000명이 다 신고를 해야 되죠. 세무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0명한테 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서가 한 장이었다가 만 장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행정이 너무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일단 급여를 주죠. 이렇게 급여를 줄 때 여기서 세금을 미리 떼는 거예요. 미리 떼서 만약에 급여가 1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만약 세금이 10원이다. 그러면 90원만 먼저 줘요. 90원을. 그죠? 그리고 10원, 거둬들인 10원을 이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납부. 그렇게 되면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자 봅시다. 한 명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10원을 내나 사업자 걷어서 10원을 내나 세무서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신고서 하나만 들어오니까. 근데 사업자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0,000명이라고 한다면 이 일하는 사람이 각각 신고서를 냈을 때는 10,000장이에요. 10,000장. 근데 사업자가 하게 되면 한 장이에요. 한 장. 그죠? 신고서 한 장. 그러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는 일이 10,000분의 1로 줄어요. 10,000분의 1로. 그죠? 그리고 여기는 세금을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도 10,000명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신고하게 되면 신고를 그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굉장히 세무행정 행정력이 만약에 소비될 불필요한 게 만약에 소진될 가능성이 많지만 여기는 한 군데 사업자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죠. 그래서 이 사업자에게 이 원천 100원에 대한 원천에 대해서 세금 10원을 징수하는 의무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가 삼자부도라고 하는데 내 세금이고 내 소득인데 이 세무서가 아니고 사업주가 대신 걷어서 대신 내주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어요. 원천징수제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 사람이 만약 근로자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매달 급여를 샐러리를 받고 이렇게 되면 12달이면 120원 세금 미리 납부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2월달 경에 매년 2월달 경에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정산이라는 제도를 거쳐서 내가 그동안 벌어들인 1,200원에 대한 세금이 120원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정산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산된 세금과 미리 냈던 120원, 원천 징수됐던 120원과의 차이에 따라서 차익에 따라서 2월 달에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언론에서 많이 떠들긴 하지만은 13번째 월급이라 그래갖고 연말정산 쓰시는데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0은 미리 원천 징수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게 많은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통징수는 지방세에서 납세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발급해서 주는 고지서 보통징수라고 하고 특별징수는 어떤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 시키게 해산하는 걸 갖다가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서류의 송달입니다. 송달. 예, 민법을 좀 공부를 했으면 쉬운데 민법을 아니면 상법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법을 하다 보니까 좀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요. 그래도 좀 잘 들으세요. 이게 다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서류의 송달이라는 거는 뭔가 서류를 주는 거예요. 한자를 보면은 송달, 보낼 송, 도착할 달이에요. 보내서 어딘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편으로 보내면 내가 보내서 내가 보내서 달, 도착. 어디? 세무서에 도착한다. 이게 송달이거든요. 송달.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보면은 반가로 이번에 중요성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보면은 도달주의와 발신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민법을 준용한 세법에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끔 해석하기 때문에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발신주의. 자,
자, 그러면은 송달의 종류.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송달의 종류가 있는데, 세무서에서 뭔가 이제 서류를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우리는 우체국에서 이렇게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 방법과 반대, 입장의 반대를 갖겠다 생각을 하면 그 세무서에서 직접 줄 수 있어요. 직접 서류를 갖고 와서 줄 수 있겠죠. 물론 세무공무원이 주는 건 아니고 우체국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직접 그 세무공무원 나와서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무공무원 직접 나와서 주는 거 갖다가 직접 준다. 교부 송달이라고. 교부 송달이라고 하고요. 직접 와서 주는 거. 그 다음에 직접 세무공무원을 가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등기 우편으로 보내요. 일반 우편이 아니고 등기 우편. 일반 우편과 등기 우편의 차이는 등기 우편에는 발신자, 수신자, 발신한 그 시각, 그리고 수신한 장소 다 나와요. 그래서 등기 우편이라고 해서 등기 해야만 되는 거 갖다가 우편 송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자 송달, 이거는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납세자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라는 그 시스템, 인터넷을 통해서 납세자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를 전자 송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편 송달 하면은 교부는 직접 가는 거고 전자를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데, 우편 송달 같은 경우에는 등기 요금이, 등기 우편이 일반 우편보다는 좀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국세청도 이제 재원 1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행정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등기 우편을 보내주면 좋겠지만, 그런 금액을 비용 좀 세이브, 좀 절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했어요. 이 기준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우편 송달 두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소득세 중간 연합세액과 부가세, 예정고지 납세 도지서는 얼마?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기 우편이 아니라 일반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반드시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라면 일선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값이 싼 일반 우편으로 보내겠죠. 그래서 배달서가 많습니다. 배달서가 못 받았다. 못 받아도 그거는 납세자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판례상. 그건 나중에 좀 변호사에 또 말씀드릴 거고, 그냥 직접 찾아가서 납부하려고 했더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보내봤는데도 계속 반송이 돼요. 등기로 보냈는데도 우체국 아저씨가 딱 가서 이제 사업장이나 집안 똑똑똑하고 이제 우편물 받으세요 했는데 없는 거예요. 빈집인 거예요. 빈집. 그리고 납세자가 본인의 인터넷 주소를, 메일 주소를 신청한 적도 없어요. 그럼 그 납세자한테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경우를,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게 공시송달이에요. 공시송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무서 앞에 가면은 이렇게 앞에 간판창 하나 걸려있어요. 이렇게 쭉 해갖고 글자가 깨알같이 있어요. 깨알같이 뭐가 있냐면은 납세자 누구, 주소 어디, 그래서 세금 얼마, 이게 쭉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편이나 교부나 우편으로 아니면 전자로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관고처럼 써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공연하게 보여준다, 그런 방법으로 송달하겠다라는 게 공시송달이에요. 뭔가 송달을 안 했을 때 무조건 공시송달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지만 뭔가 해봤는데 이러한 앞에 있는 방법 중에 어떤 걸 취했는데도 안 됐을 때 공시송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오픈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럼 이게 개인인권 침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굉장히 엄격한 경우 한해서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77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4번의 공시송달 첫 번째 줄 교구 송달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요. 맨 마지막 줄에 다음 같은 이유 때문에 엄격히 하고 있다. 엄격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시송달 사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세 번째 뭐 갔는데 등기부표 들고 왔는데 없어요. 그죠?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몇 번 이상? 2번 이상 갔는데도 없어요. 집에. 뭐 그런 경우. 그리고 이게 다 교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공시송달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게시판에 이렇게 나타내면은 언제부터 그렇게 발생하느냐? 2주가 지난 주에 발생하라고 보면은 첫 번째 공시송달의 대상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공고 후 2주 14일 이후에는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법률 효과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인격으로 들어갑니다. 인격 송달에 대해서 송달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 이것도 안 되면은 공시로 합니다.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이 주로 일어나는 경우는 고액 체납자들 먹튀하는 사람들 당연히 이렇게 도망갔겠죠. 이렇게 인터넷 주다 뭐 메일 당연히 안 알려줬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올라가 있어요. 보통. 자, 그 다음 인격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딱 지금 떠오르는 말, 뭐 고매한 인격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법용어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인격이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지위, 자격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지위나 자격 이걸 뭐라고 한다? 인격이라고 하고요. 민법에서는 이걸 갖다가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권리 능력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사람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사람, 휴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법률용어로 뭐라 하냐면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 자연인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것만 갖고서는 사회 모든 현상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는 법률상 인격을 부여해서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부여받은 자예요. 그걸 갖다가 아까 잠깐 나왔지만 주식회사 이런 것처럼 법인이에요. 법인. 여기도 보면 살아 숨쉬는 자연인, 법으로 뭔가 인격을 부여받은 사람, 자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저랑 똑같은 자연인인데 뭐가 된다고요?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된다고 그랬죠. 권리와 의무의 주체.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책에는 안 실려 있지만 민법의 쟁점은 뭐냐면은 자연일 때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예가 태아예요. 복중태아. 그죠? 어머니 뱃속에 이제 아기가 있는데 육안으로 사람이냐 아니냐 아직 몰라요. 그죠? 분명히 이제 아기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좀 애매모호한 상태예요. 그죠? 그럼 얘한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태아, 첫애라고 가정을 합시다. 또 한 명 더 있다. 여기에 토이라고 가정을 하면 눈에 보이는 거는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 두 명이잖아요. 얘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잖아요. 상속. 그러면 상속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죠.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당연히 있고요. 애기한테도 있냐 이거죠. 애기한테도. 태어나기 전인데도.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더 좀 심각한 예로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같은 사고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위중하다가 좀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행히 얘는 이제 출산은 안 됐지만 어떻게 이제 해서 얘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그랬을 때 상속 문제가 또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태아는 자연인이라고 간주를 하고 이든 모든 권리에 대해서 이런 상속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고 지금 민법상 해석하는 우리나라에서는요. 태에 대해서는 뭐 그런 권리가 있고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79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뭐 사단, 조합, 그 다음에 재단, 사람이 모이면 사단, 재산이 모였으면 재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립 등기 절차를 거치면은 법인격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 그럼 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